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것도 그 주식이지만은 네. 가장 안전한 것도 주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시간 월간 서준식 시간이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방학이 되면 어떤 바람과 함께 사라지죠. 네, 그래서 이제 월간 서준식이 2달 만에 서준식이 네. 되는데 많은 분들이 월간 서준식 언제 해요? 하고 막 물어보던 참에 딱 이렇게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책을 쓰셨어요. 뭐냐면 책을 쓴 게 아니죠. 워렌 버핏 일부. 워렌 버핏 바이블에서 5장에서 일종의 그 뭐랄까요? 옴니버스. 그쵸, 옴니버스 주석은 아니고 네. 예, 옴니버스 글을 이 유사한 내용을 섞어서 버핏이 다루었던 내용과 뭔가 좀 네. 연계성이 있는 내용. 워렌 버핏이 그 유명한 그 주총에서 네. 계속 찰리 뭔가 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거 네. 그거를 계속 그 요약하고 수십 년 전부터 내용을 발췌한 네네. 그런 거를 이렇게 책으로 발간을 해오고 있었는데 네네. 그 이번이 마지막 책일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죠? 개정판. 예, 이번이 마지막인데 왜냐면 이제 버핏 온께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판이라서 이번에 조금 다르게 편집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출판사에서. 특별히 이제 워렌 버핏을 잘 아는 대가들 한 10인이 각 장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유사한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네. 풀어주는 네. 그런 그 중에 한국의 최고 버핏 전문가 10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신 분이 우리 월간 서준식의 서준식 교수님입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만만하게 보시면 아무도 있는데 만만하게 안 보는데.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이 오늘 그 제가 걸을 걷다 보니까 뭐 10조 자산을 운용하시던 뭐 어쩌고 저쩌고의 책 이러면서 나오던데 제가 그걸 보고 갑자기 우리 서준식 교수님 생각이 났는데 서준식 교수님요 무려 30조 원이 넘는 맞죠? 30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시던 훌쩍 넘는으로 좀 해주시죠. 아, 네. 30조 원이 훌쩍 넘는 자산을 운용하시던 한국 최고의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냥 그 농담 따먹기 하듯이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최근에 약 한 달 동안에 공동 작업을 하나 했거든요. 저희가 우리 서준식 교수님하고 저 공동 작업을 하나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동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뭐냐면 한국의 버핏에 대해 훌륭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뛰어난 버핏 전문가와 버핏 해설가들은 많은데 버핏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가 서준식 교수님입니다. 전 그걸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진짜로. 네. 저는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걸 느낀 줄 알아요? 네, 어떤 걸 저는 느끼셨습니까? 내가 참 촉이 좋구나. 이번에 뭐 하나 차리시잖아요. 네, 같이 예.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5년 전에 제가 금융업계에서 은퇴할 때 사람들이 뭐 자문사 하나 차려서 그거 하면 너 대박 날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 촉이 그때 오더라고요. 네. 이걸 하면 나의 워라밸은 다 사라진다. 그래서 제가 안 했죠. 네네. 정말 내가 잘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대상 포지는 다 나으셨어요. 아,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사실은 투자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들을 일시키고 자기는 여행 가고. 네. 이게 진정한 투자자의 삶이구나. 이게 그렇죠. 교수님 보면서 진짜 발 뻗고 하는 투자만 하는구나. 그러고 봤더니 제가 수익률에 이제 연간 수익률에 목이 매면서 이거 수익률 어떻게 낼까? 안절부절하고 고객들 깨지면 어떡하지 하고 마음을 졸이고 했던 그걸 보면서 내가 버핏과 거리가 엄청 먼 사람이었구나. 잘한다고 했고 따라한다고 했는데 실전에서는 나는 버핏하고 굉장히 먼 투자자였어. 아니요. 많이 가까워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까워졌고 저는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 개발도상형이다.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저는 사실은 어디서 이제 정체가 돼 있다면 예전에는 참 좀 멀리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은 훅훅훅훅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다가와서 그래서 제가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했지 아니면 제가 안 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발전하고 앞으로 일취월장에서 저보다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같이 좀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공동 작업에 관해서는 권순장의 브릿지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따로 시간을 한번 어떤 공동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네. 재밌으실 거예요. 할 그러면, 말이 많습니다. 네. 뭐- 이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버핏 얘기가 나왔으니까 버핏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서재 교수님이 했던 파트? 그 파트는 네. 채권 외환 파생 상품 투자 영역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서 교수님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한 게 저도 이제 버핏 관련 책 읽으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사실 저는 버핏의 핵심 요체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핵심 요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리를 여기서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네네. 뭐 그런 거고 요 부분이 보면 굉장히 뭐 그 채권 얘기도 나오고 파생 얘기도 나오고 외환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막 복잡해요. 또 이게 많은 부분이 또 직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나 밑에 숨겨져 있는 얘기들을 참 이렇게 간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설을 할 때는 그걸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해드렸죠. 네네. 여기에서 버핏과 뭔가가 요 부분에서 얘기하려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 주식이 최고다예요. 네. 그러니까 외환과 채권과 파생을 얘기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주식이 최고다. 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제일 그 핵심이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네. 주식이 최고다라는 말이 나올 때 주식이 좋아서 주식이 최고가 아니고 자기가 계산을 다 돌려보니 채권 베이스의 어떤 이익률 개념으로 다 이익률을 돌려보니까 가장 높은 이익률이 나오는 게 주식이 아니었냐.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진 것도 그 주식이지만은 네. 가장 안전한 것도 주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오히려 채권 같은 거를 장기채 같은 경우죠. 그런 거는 요즘 뭐 보시면 알겠지만 네. 금리의 등락에 따라서 손익이 훅훅 바뀌잖아요. 네. 그런 것도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확신을 가진다기보다는 이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불안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주식에 투자하면서 나 불안해요라는 소리를 하는 적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주식이 최고인데 그러면 어떨 때 이런 것들을 하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래서 주식이 최고지만은 미국 주식이 너무 비쌀 때, 네. 너무 비싸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 때, 그럼 줄이면 현금이 생기잖아요. 그 현금으로 그냥 가만히 두면 단기 금리가 낮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단기 금융 상품 금리가 그런데 또 너무 낮다. 이럴 때는 대안을 찾는다. 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이번에는 장기 채권, 뭐 장기 할인채 뭐 이런 거를 찾았다. 아니면 파생 상품을 심각한 가격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 그래서 파생 상품, 채권, 외환.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최근에 미국 주식은 줄이면서 다른 어느 나라의 주식은 늘렸죠. 1번. 예, 일본 주식은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러니까 해외 주식마저도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의 주식이 주인데 그게 너무 가격이 비쌀 때는 그 대체로 다른 나라 주식들을 투자를 삼는 거죠. 네네. 대안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확신을 가지는 거는 오히려 자기 나라 주식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따지고 보면 그거네요. 채권이라는 게 일종의 뭐라 그럴까? 픽스드 인컴으로 되게 그 확정적인 이익을 주는 되게 좋은 상품처럼 보이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가면 채권은 누가 발행하냐? 기업이 발행한다. 그래서 예. 좋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면 사실 채권보다 더 마음 편하게 그 기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네. 있죠. 예, 그런데 예. 그게 주식이 비쌀 때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 채권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주식이 거품 상황이 있을 때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채권이 낫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요 부분에서 보면 이 뭐냐 할까 아비트라지의 진짜 왕이다. 우리 서 교수님이 아까 제가 한국에서 가장 워렌 버핏과 비슷한 투자를 하신다라는 표현을 드렸을 때 숨어 있는 하나의 요소가 뭐였냐면 아비트라지를 기가 막히게 이용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아비트레이지 하는 거? 들어보면 알죠. 그 투자의 핵심이 아비트라지가 그 투자 전체 네. 영역에서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해서 네. 새롭게 이제 함께한 네. 우리 젊은 크루들한테 네. 계속 그걸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 아비트라지 개념을 반드시 못 가지면 서 교수님과의 수익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예, 그러면서 느꼈는데 버핏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겠다. 결국은 그동안에 읽어본 내용들을 감안해 보면. 맞아요. 그래서 주식하고
다른 어떤 거 파생 상품이면 파생 상품 가격을 비교를 하죠. 그리고 다른 대안과의 그 기대 수익률 같은 걸 그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것으로 옮겨가고 네네. 그리고 또 같은 파생 안에서도 가격 개선을 해서 괴리가 있고 그런 아비트레이지가 같은 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나? 네네. 공짜 점심. 음. 그래서 하나를 팔고 하나를 사면 네. 분명히 그 이익이 남는 한쪽에는 너무 좀 비싸고 한쪽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시장이 미국에 있다. 그리고 한국에 있다. 그런데 가격이 한 군데에서는 10,000원이고 한 군데에서는 8,000원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10,000원에 팔고 여기에서는 8,000원에 사. 그럼 확실하게 2,000원이 남는 거잖아요. 네, 이런 확정 거는 이익이죠. 똑같은 종목을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네, 거니까. 맞아. 만약 요즘에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듯이 네. 비트코인을 만약에 저쪽 나라에서 팔고 우리나라에서 팔고 저쪽에 고매도 때리고 저쪽에 살 수 있으면 딱 사서 그거를 비용 없이 이동만 시킬 수 있다면 네, 그렇죠. 대금을 그러면 아비트레이지고 또 보통 현물 선물이 네. 있는 건데 똑같은 자산을 가지고 하나는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거고 현물이고 하나는 미래에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거래하는 거지만은 어떨 때는 보면 하나는 비싸고 하나는 쌀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또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면 아비트레이지가 돼요. 네. 확실한 이익이 생기는데 저는 아비트레이지의 대가라기보다 저는 좋아하는 게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그 페어 트레이딩, 네네. 페어 트레이딩이 어떤 짝을 지어서 페어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그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100% 확실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은행 같으면 KB은행과 신한은행 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두 개가 어차피 비슷해. 돈 버는 것도 비슷해. 뭐 그리고 그런데 요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게 비슷한데 하나가 좀 비싸게 거래되고 하나가 내 계산보다 싸게 거래될 때 네. 이럴 때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가격이 수렴되면 네. 그런 데서 이제 이익이 나는 그런 거를 또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네. 하고 저는 그거를 상대 가치 매매라고 해요. 그래서 가치 매매라는 게 가치보다 가격이 쌀 때 네. 그때 사는 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절대 가치 매매라면 네. 상대 가치 매매는 뭐냐 하면 어떤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투자 대상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거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거, 상대적으로 비싼 거를 팔고 상대적으로 싼 거를 사는 그게 상대 가치 매매거든요. 실전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 네. 요즘에 증권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으니까 네네. 증권주들 중에서 네. 예를 들자면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 근데 어떤 건 안 올라왔어. 그건 내가 보기에는 두 정권사가 다 비슷한 정권사야. 네네네. 예. 그리고 또 거기에다 또 배당 같은 것도 포함해가지고 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배당률로 나에게 환원을 해줄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더 붙이면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이익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당 성장률까지 나올 테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섞어서 이렇게 비교를 막 해가지고 예. 상대적으로 어떤 게 비싸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를 팔고 네. 싸진 거를 대신해서 사는 그렇죠. 이런 예. 트레이딩을 계속 비싼 거를 팔고 내가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비싼 거를 계속 팔아내고 싼 거를 계속 담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성을 해서 유지를 하면 네. 저는 그걸 이제 또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네. 예, 그렇게 있으면 그 행위만 계속하고 있으면 네.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 포트폴리오는 최고의 성과를 장기적으로는 낸다. 구조적으로 옆에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뭐 내가 배당으로 한 7, 8%를 확정 짓고 나서 네. 그런 매매를 통해서 3, 4%를 계속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 3%, 3%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구조가 이렇게 계속 하시면 맞아요. 운 좋으면 15% 나오고 진짜 오래같이 옵션 빵 터지는 해가 있어. 네. 그럼 30% 먹는 거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깨질 땐 별로 많이 안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적으로 이때 복리가 이제 네. 스파크 빵 튀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대부분 안 해요. 이걸 듣고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하지. 따라하면 네. 이 틈이 좀 줄어들잖아. 아이고 그죠? 많이 따라 하셔도 워낙 그 가격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네. 생기더라고요. 근데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요게 버핏은 이런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죠. 있을 때는 거기는 근데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 활발하게 이걸 막 팔고 이걸 막 사고 이런 것보다는 네. 저쪽이 이쪽보다 많이 싸다 싶을 때는 그쪽을 계속 투자를 이렇게 하면서 또 이쪽 비중을 줄이는 서서히 움직이는 네.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그런 거에 또 버핏이 천재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버핏을 제가 이제 따라할 수 없는 영역 중에 음. 하나가 제가 수학 점수가 정말 낮았거든요. 머리가 없어요. 그쪽 두뇌가 거기 주름이 좀 약했거든요. 저도 수학이 약하고 큰일 났어. 이 수학이 약한 사람들 둘이서 지금. 근데 버핏은 그 점에 있어서 정광석화처럼 암산이 끝나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게 많이 근데 들어요. 그게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광석화처럼 빠른 판단이 가능해요. 네. 그게 뭐 미분적분을 해야 되고 이런 거라면 음. 그렇게 빨리 판단 못 하는 건데 복잡한 파생 상품을 비교할 때도 네. 간단하게 계산해요. 그래서 거기에 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 금융공학에서 나오는 블랙피셔 모형.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해요. 엄청 비판하죠. 엄청 비판. 근데 네. 저도 사실은 이걸 읽어보기 전까지 이거 몰랐어요. 사실은 그 블랙피셔 모형을 그만큼 비판했는지 몰랐는데 저는 또 학교에 가서 네. 블랙피셔 모형을 엄청 욕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블랙피셔 모형을 만들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들이 네. 다 그 캐피탈 롱텀 롱텀 캐피탈이라는 자산 운용사를 만들어서 다 말아먹어요. 네, 다 말아먹죠. 예. 네. 그리고 그거의 폐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저도 가치 투자자인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네. 뭐냐 하면 파생 상품이든 뭐든 간에 파생 상품 금융공학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 하면 굉장히 복잡한 공식과 수학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은 가격 데이터를 주로 봐요. 과거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변동성 가격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걸 사야 된다 저걸 팔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이거를 할 때 가치의 계산은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가치는 가격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 가격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걸 보면 어떨 땐 구멍이 뻥뻥 생기는 거예요. 그런 때가 언제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가 났다. 네. 위기가 나서 아니 뭐 저 얼마 전에 그 코로나 사태가 났다. 네.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할 때 네. 폭락할 때는 이런 금융공학 모델들은 가격이 급속도로 빠졌는데도 앞으로도 급속도로 빠질 수 있는 그 변동성이 크다라고 계산을 해요. 거기서 그래도 매도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손절매를 자주 해요. 네네. 그런데 저 같은 가치 투자자는 가치를 보기 때문에 뭐 주가가 급락을 했어. 그러면 앞으로의 주가는 이 가치 대비해서 너무 괴리가 커지니까 앞으로의 주가는 지금까지 떨어지는 속도보다는 적게 떨어질 거야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 방법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가치 투자자의 눈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금융공학이 네. 그런 계산이 거기에 계산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을 워렌 버핏의 눈에는 어떻게 뭐 그걸 복잡한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가치 대비해서 가격 계산으로 네. 그걸로 하니까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그래서 샀다.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이 참고로 이제 그 파생에 대한 막 이제 입문하실 분들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험한 바를 지금 말씀하셨던 꾸준히 수익을 내는 전략 중에 하나가 양매도 전략이거든요. 이 양매도 전략은 1년에 11개월 수익이 나요. 아니면 2년에 23개월 수익이 납니다. 계속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돈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다가 갑자기 한 번의 변동성에 그동안 먹은 거 이상 올인 나죠. 올인. 그야말로 올인이 나버려. 그렇죠. 예. 작년도 8월 4일 날 그 폭락 하루에 지수가 10%씩 빠지는 이런 날 걸리면 그냥 다 파산입니다. 실제로 8월 4일 날 그때 많은 그 펀드들이 파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정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정기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런 오류가 자꾸 발생하고 네. 하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8천일 때는 반값으로 떨어질 가능성과 네. 주가가 2천일 때 반값으로 떨어질 가능성. 뭐가 가능성이 더 높다고 첫 봐요? 번째가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더 높은데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8천에서 4천까지 가는 거는 4천이나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2천에서 1,000으로 떨어지는 거는 1,000만 떨어지면 1,000만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하면 금융공학에서는 8천에서 4천으로 떨어지기가 더 어렵다고 계산이 나와요. 왜냐하면 4천이나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가능성이 적다고 계산이 네네. 되고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2천에서 1,000 떨어지는 거는 지금 1,000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돼.
네. 뭐 이런 그런 계산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파생 상품에 관련된 그런 걸 가입하거나 투자할 때는 너무 가격 데이터만 보시지 말고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상승했다고 앞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 네. 계속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어떤 그 가치를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석유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네. 항상 저는 한 번씩 그 궁금했거든요. 그 워렌 버핏이 석유에도 투자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언제 했지?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그 유전 생산 단가가 한 만약에 50불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싸지면 그때 투자를 해요. 네. 그 생산 단가보다 그것도 가치 대비해서 네. 가격이 낮을 때 이럴 때 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항상 네. 그래서 결론은 주식이 최고 좋지만은 주식 외에도 그런 가격의 괴리, 그 가치 대비 가격이 너무 낮을 경우 이럴 때는 투자한다. 그리고 주식이 좀 너무 비쌀 때는 다른 대안으로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한다. 네. 하지만 이런 걸 투자할 때 항상 중요한 거는 그 투자 대상의 가치를 측정하고 측정할 수 어느 정도 측정 가능한 거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난이도가 어려워서 나도 좀 이렇게 좀 불안불안해 하면서 투자를 하니 여러분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 네. 그렇게 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근원적으로 영원히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을 더 높은 점수를 더 네, 쳐주는 편이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를 보면서 저와 생각이 굉장히 비슷하고 저한테는 제 나라의 주식이 한국 주식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영원히 주식이 가장 좋다. 음. 그리고 지금 영원하지는 않겠지만은 네. 계속 저평가기 때문에 계속 이쪽을 비중을 계속 들고 간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가가 5천 가면 조금 현금화나 뭐 조금 다른 걸로 조금 비중을 바꿔야 낮출 되겠죠? 수도 있겠죠. 금리가 예.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쯤 되면. 뭐 그쯤 되면 네. 금리도 올라가고 다른 데하고 좀 형평성이 맞아지면 다른 나라 주식하고 네. 그때는 뭐 다른 나라 주식도 조금 네.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월간 서준식 1부에서는 워렌 버핏 바이블 한국에서 완결편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5장의 주석을 써주신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한국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외환, 파생, 채권과 관련된 버핏은 어떤 생각으로 그쪽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